긴급 속보입니다. 일본 전역의 기록적인 폭설, 4m 눈더미가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은 집에 갇혔고 눈을 치우려던 85세 노인은 눈더미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공항에선 1,600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신칸센은 멈추고 도로는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책은 집에 머물러라는 말뿐. 이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왜 재난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재난 앞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와 자유로울 수 없는 자연재해의 공포로부터 한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눈 아래 파묻힌 도시들. 마치 하얀 무덤 같았습니다. 눈이 4m 이상 쌓이자 집과 건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로는 눈더미로 변했고 차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모든 것이 하얀색으로 뒤덮인 세상. 그것이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악몽 같아요. 평생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일본 주민의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예고된 재난이었어요. 일본 기상청은 폭설 경보를 내렸지만 실질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죠. 그저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눈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밤새 눈을 치워도 아침이면 또다시 사람 키만큼 눈이 쌓였어요. 제설 차량이 도로를 뚫고 지나가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눈더미가 쌓이며 길이 사라졌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오모리 현, 나가노 현, 리가타 현. 모두 극심한 폭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눈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했어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폭설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노인들은 제설 작업 중 쓰러졌고 눈사태에 묻혔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매년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는 나라인데 말이죠.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제설 장비가 부족했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저 개인이 알아서 눈을 치우는 수준이었죠. 4일 동안 눈을 헤쳐본 끝에 겨우 차량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도로는 여전히 두꺼운 눈더미 속에 묻혀 있죠. 일본 주민의 절망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뚫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눈을 파내도 또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고립됐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무서워졌어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현지의 고요함은 두려움 그 자체였죠. 폭설이 이어지는 어두운 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일본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어요. 눈에 파묻힌 집들과 고립된 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일본인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차라리 태풍이나 홍수라면 피할 방법이라도 있었을 텐데 눈은 어디에나 있었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스 공항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관광객 1,600여 명이 노숙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눈축제로 일본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는데 폭설이 내리며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일본 공항 측은 담요를 나눠주는데 그쳤죠. 이마저도 손에 넣지 못한 관광객들은 바닥에 박스를 깔거나 겉옷을 벗어 덮으며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한국인 관광객 600명이 있었어요. 관광을 하러 갔지만 폭설과 추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눈이 그치고 4일이 지나서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항공권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끊어진 교통망과 비상 상황이 지속됐죠. 이로 인해 도로 봉쇄,
열차 운행 중단에 이어 주민들에게 대피를 위한 비상식량을 챙기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홋카이도 전역에 약 370개 학교가 폐쇄되는 등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해마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폭설은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무능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사전 대비책은 전무했어요.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그저 외출을 자제하라는 형식적인 지침만 반복했죠. 하지만 이미 주민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일본 주민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원망했어요.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눈이 쌓이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구조대조차 출동하지 못했어요. 구조대마저 눈 때문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죠.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했어요.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상예보와 경고에만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구조활동이나 제설 작업 지원은 없었어요. 그저 원칙만 강조할 뿐이었죠. 재난 대응 매뉴얼을 따르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폭설의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의 행태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기보다는 5m 쌓인 게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겠다며 두꺼운 종이에 5m자를 그려서 방송에서 앵커의 키와 비교해보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이어갔어요. 마치 재난 상황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듯했죠. 영국 BBC는 이러한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방송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눈의 높이를 과시라도 하듯 미터자를 그려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재난의 심각성을 희화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어요. 일본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보여줘야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시도 없었어요. 지방 정부들은 각자 도생해야 했죠.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 일본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렸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제설 장비와 식량, 그리고 의약품인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눈을 치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눈축제에 참가했던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공항에는 담요 몇 장을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죠. 관광객들은 바닥에 앉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곳에 갇힌 지 벌써 3일째예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버려진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대응에 실망했어요.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이 재난 대응의 선진국이라 불렸다는 점입니다. 지진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폭설 앞에서는 무너져 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재난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의 무능함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BBC, CNN 등 해외 언론들은 일본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했어요. 일본은 왜 폭설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선진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믿지 못했죠. 세금은 매년 올랐지만 정작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은 폭설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겨울마다 폭설과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거나 주민들이 고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체계적입니다. 기상청의 눈 예보가 발표되면 즉시 제설대책본부가 가동되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전 예방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폭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합니다.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고 제설 장비를 미리 배치해요. 그래서 눈이 내려도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적죠. 강원도 제설 담당 공무원의 말입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눈이 내리기 전부터 대비하는 거죠. 도로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요. 그리고 주요 도로에는 자동 액상 살포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제설 장비도 첨단화되어 있어요. 제설 트럭은 GPS와 연동되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어디에 제설 작업이 필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또한 제설 트럭에는 자동 염화칼슘 살포 장치가 달려 있어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요. 폭설이 예보되면 교대로 근무하며 빠르게 대응하죠.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춘천시 제설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제설 작업은 주요 도로부터 시작해 점차 이면도로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인 고갯길, 경사로, 교량 등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폭설에도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의 KTX는 눈이 많이 내려도 정상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레일은 폭설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요. 선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열차 자체의 성능도 우수해 혹한에도 운행이 가능하죠.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활주로에 쌓인 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폭설에도 항공기 운항이 장시간 중단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공항은 폭설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0분 내에 활주로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관계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은 강설시 제설 작업 소요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폭설에도 공항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거의 없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체계적입니다.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달돼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긴급 구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 단위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폭설이 내리면 가장 먼저 이들을 확인합니다.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의 말입니다. 한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이 비상시 대피소로 전환되죠. 난방시설과 비상식량, 의약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인 이유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폭설로 인한 피해를 교훈 삼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어요. 특히 2010년 대설 이후 제설 시스템이 크게 강화됐죠.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제설 장비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동일한 폭설 상황에서도 한국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일본처럼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해 시스템 대응력 차이가 이토록 분명한데 일본의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폭탄이 한창 맹위를 떨치던 그때 일본 남부에서는 또 다른 재앙의 신호가 감지됐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16,500피트 높이로 치솟아 주변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BBC의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됐어요. 촬영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빨간 용암이 화구에서 끓어오르듯 솟아올랐고 곧이어 거대한 검은 화산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하늘로 치솟으며 주변 마을을 집어삼켰어요. 그 높이는 산을 2배로 넘을 정도로 거대했죠. 연기 속에서는 화산재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화산 번개까지 관측되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를 볼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몰려갔어요. 평온하게만 여겨졌던 화산 활동이 이번에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올해만 수십 차례 폭발적 분화를 겪었습니다. 1914년 대분화 당시에는 바다를 메울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 남부 인근 마을의 오카다 유키 씨는 공포에 떨었어요. 눈이 내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화산재까지 내립니다. 마치 세상 종말 같아요. 창문을 열면 화산재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호흡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화산재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퍼졌고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면서 마을 전체를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감시하며 주민 대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미했어요. 더 큰 문제는 후지산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통망과 공항, 전력망이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독일 기상청의 기후 전문가 한스 밀러 박사의 경고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섬뜩했어요. 화산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와 그 주변까지 퍼져나가며 하늘을 가릴 거예요. 이 재는 자동차와 건물, 도로를 덮어버리고 교통망을 마비시킬 겁니다. 항공교통도 전면 중단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폭설, 화산 폭발, 그리고 다가올지 모르는 대지진까지 재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2025년 7월 대지진이 온다는 예언이었어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새 책 때문이었죠. 완전판에서 타츠키 료는 올해 대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어요.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홋카이도 등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준비했습니다. 예언 때문에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마트에서는 생필품이 동인하고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정부마저 이 예언에 흔들렸습니다. BBC는 일본 기상청이 이 재난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어요. 만화책 하나로 대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예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미래 재난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도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철저한 대비와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025년 초 김현우 본부장은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극한 기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4m 이상의 폭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재난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죠. 우리는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기상 데이터, 지진 데이터, 화산 활동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능한 재난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정민 국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 능력을 높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고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생활 속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죠. 한국의 강점은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 수습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죠. 일본의 현 상황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지만 재난 대응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었습니다. 재난의 연속에 휩싸인 일본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춘 한국. 두 나라의 대비가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을까요? 폭설,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 공포까지 일본은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가노현 이케다, 마을의 한 주택가. 이노우에 히로시 씨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목이 메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5년 전 태풍 때도 그랬고 이번 폭설 때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도쿄 번화가의 한 대형 전광판. 일본 기상청의 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폭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물론 이동 자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그저 거대한 눈더미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버티는 것뿐이었죠. BBC 기자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폭설과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토록 기본적인 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있었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 박상민 본부장 54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였어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경주 지진 등 한국도 크고 작은 재난을 겪었지만 이런 경험이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대응 국제 포럼. 전 세계 재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모델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 재난관리청 전문가 마이클 존슨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재난에 대응하는 모델이었죠. 강원도 평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재난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이 많이 내려요.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대답이 또렷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어요. 가족들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비상용품을 챙겨요.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웠죠.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한국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됐죠.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배포했어요. 폭설부터 지진, 화재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이 담겨 있었죠.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주민들이 함께 대비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김영수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한국 사회의 저력이었어요. 관과 민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었죠. 서울의 한 대형 재난 훈련 현장. 화재, 지진, 폭설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군인,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소방청 김태환 훈련 책임자의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평소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죠.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죠. 일본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국민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일본의 재난 상황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도 재난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 대응 시스템과 국민들의 협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재난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여러분도 믿지 않으세요? 인천의 한 자원봉사자 이현주 씨 42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오늘도 저희 감동서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